안녕하세요. 2월 20일 수요일 팔뉴스 오프너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SBS 보도국의 홍지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 뉴스 바로 들어가 볼까 싶긴 해요. 평론가님은 본인이 내가 어른이다라고 느꼈던 나이가 대략 언제쯤이었던 것 같으세요? 15살. 상당히 조숙하셨네. 나는 어른인데 어른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네. 그때 15살 때의 마음가짐과 네. 한 35살 때의 마음가짐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없죠. 철이 안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예, 조금 철이 안 든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여론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내가 어른이라는 생각을 30이 넘어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어떤 건지 좀 자세히. 1992년 30살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140명 대상인데 근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1990년대생도 30살이 되는가? 아, 그렇죠. 90년생이 네. 30살, 92년생. 네, 그들도 언제나 20대일 것 같았는데 네. 슬슬 30대로 들어오시는 1990년대생들이 계십니다. 네. 30살 14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자주 본인이 성인이라고 느끼는가 네.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했더니 항상 성인이라고 느낀다는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주가 40%, 가끔이 39%, 네. 거의 못 느낀다 5%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자주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문득문득 아니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본다면 요즘 세상에 30이라는 나이도 성인으로 느껴지지 않는구나 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또 얻을 수가 있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 노래의 운명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노래요? 김광석의 서른쯤에. 서른쯤에 가사가 점점 네.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예, 옛날에는 30 정도면 청년에서 장년으로 옮겨가는 나이라고 네, 봤거든요. 그 노래는 또 유난히 그래요. 네, 예. 근데 요즘 세상에는 30 또 한창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아니라 지금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가요? 네. 그런 거잖아요. 청소년인가? 네. 근데 이 물론 어른의 개념을 가정을 꾸리고 뭐 네. 아이를 낳고 이런 것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은요. 제 경험으로 비춰 생각해 보면 한 그때쯤에는 정말 결혼과 출산은 나의 무슨 과제 이런 정도로 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뭐 취업 준비가 일단 우선이고 그게 안 되면 결혼도 미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걸 꼭 청년 세대들의 탓으로만은 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혼이나 출산이 선택이 된 것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건 취업 문제인 것 같아요. 취업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이 늦춰진다면 마음으로도 내가 온전하게 어른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환경이 된 거고 이게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네. 달라지기도 했거니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사회를 설계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 요즘 세상에 좀 취업이 늦어진다고 해도 그게 꼭 이상한 일만은 아닌 건데 근데 그것을 이제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사실 취업 연령은 늦어지고는 있는데 네. 사람들이 기다려준다거나 그 나이 때는 또 그렇게 빨리 취직이 안 되지 이렇게 예. 또 이해해주는 기성세대의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거 이번 조사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과거에 한 2000년대 초반인가요? 한참 히트 쳤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이거 보면 서른에 노처녀라고 막 탓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근데 뭐 지금 요즘에는 서른은 어디 뭐 노처녀 축에도 못 들죠.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게 개인도 사회도 깊게 고민이 필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댓글을 보니까 이런 걸 돈 들여 조사하는 기관도 있네요. 이런 댓글도 있으세요. 예. 그런데 뭐 집을 살 수 없고 취직이 어려우니까 30이 되도록 자립을 못하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뭐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고 나라 책임이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있네요. 네. 네. 그 이런 조사가 비슷한 조사가 처음이 아닌 게 몇 번 네. 실시됐던 조사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네. 한 만 65세쯤 되신 분들한테 조사를 해보는 게 있죠. 네네네. 노인이 언제부터?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죠. 다 답변은 한 만 72세 그렇죠, 정도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나 노인 거. 아니야 그러죠. 예, 근데 이게 네. 사람들의 어떤 인식 수준, 평균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해봐야 현재 생애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의미한 조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게 조금 늦춰지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기는 해요.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카카오톡 조심하라는 얘기네요. 네, 카카오톡의 일반적인 메시지로 접근을 하는 일반적인 또 다른 메시지로 사기 수법이 친구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공개가 되면서 또 네.
이제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데 네. 보통 여러 가지 피싱 수법들이 있었죠. 그리고 점점 뭐 그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사람들이 네. 뭐 속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또 피싱 수법도 이건 뭐 발전이나 진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예,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화제가 된 거예요? 되고 있는 것은 네. 일단은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와요. 말을 걸어오는데 걸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예,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는데 그 사람도 모르던 분인데 누구시죠? 제 카톡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을 네. 걸어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서 대화가 대답을 하면? 진척이 되면은 네. 슬슬 대화가 좀 더 진척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어플을 깔라고 이렇게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거든요. 네. 이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해킹이 되고 네. 이쪽으로 결국에 연결이 어플, 되는 모르는 것이죠. 사람이 보내는 어플 파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런 수법까지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법이 다양해졌어요. 뭐 자나깨나 카톡 조심 이래야 될 것 같네요. 알던 친구도 다시 보자 이런 네. 마음으로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오프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 오프너 코너인데요. 모레 24일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꼭 1년째가 됩니다. 평화를 위한 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슈 오프너 첫 번째 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서 앞으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전쟁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재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교수님하고는 제가 인연이 있어요. 1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까 막 계속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전화 드려갖고 전쟁 나면 꼭 저희한테 와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다짐을 받아놓고 전쟁이 나서 전화를 막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마나 놀랬는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을 주셨는데 네, 졸업식하고 네, 졸업식장에서 전화기 꺼놓으셨다고 학생들 졸업식장에 제가 그때 국제대학원장을 맡고 네. 있었는데 이 가운 입고 학생들한테 졸업장을 나눠주다가 보니까 긴급한 연락이 온 게 올 게 왔구나. 사실은 이 초청에는 네. 가지 않고 싶어 했던 말하자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그렇죠. 않기를 바랬었었는데 그렇죠. 결국 그래서 개전 첫날 같이 방송을 했었던 적이 네, 있었었는데 맞아요. 그러고 나서 벌써 1년이 그러니까요. 벌써 지났습니다. 1년이 됐어요. 자, 전쟁 초기하고 비교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1년이 됐고 초반에는 이제 러시아가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두 나라의 이 워낙 격차가 심했었으니까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장기전이 됐습니다. 1년이 갔고 개전 초기에 물론 러시아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일단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는 그 부분은 실패를 했고요. 네. 돈바스 지역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흑해 연안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상당한 지역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전면적인 수복까지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네. 들어갔다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장기전에 그런 모습을 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조만간 대공세를 예고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지금 더 이상 쏟아부을 전력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러시아 대공세 어떻게 보세요? 전쟁에서 전력은 네. 만들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여력이 없다는 건 안 된다. 네. 저는 네. 러시아가 큰 나라거든요. 네. 이미 또 세계 대전을 치러봤었고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이제 재고가 있었던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와 또 이제 또 필요한 무기를 생산해낼 그 역량은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네. 조달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대공세를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전략적인 문제라든지 타이밍의 다른 문제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매일 이 대공세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충분히 그 이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그럴 역량과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서방이나 우크라이나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공세 못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거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 뭐 못할 정도로 취약한 국가는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1년째를 맞으면서 이제 주목받는 인물 두 인물이 있잖아요. 네.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네.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약간 위치가 좀 입지가 바뀐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푸틴은 오히려 조금 작아지고 젤렌스키는 좀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다윗이 좀 커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또 외교적으로 커진 것도 사실이고 골리앗이 생각보다는 뭐 조금 그 작게 보일 수는 있는데 있으나 그러나 체급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 다윗과 골리앗이 바뀌는 건 아니고 체급이 바뀔 생각했던 수는 없죠. 것보다는 다윗이 더 강하게 잘 버텨줬고 뭐 골리앗이 한 큐에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그 이 뭐 골리앗도 네. 뭐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골리앗은 골리앗이에요. 네. 여전히 다윗은 다윗이고 차이가 있다면은 다윗과 친구들이었죠. 친구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서방의 지원을 굉장히 받고 있고 네. 아마 푸틴 쪽의 진영이 약해 보이는 거는 뭐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일종의 러시아가 고립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그런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그 어쨌든 기대 이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그 응전을 하고 있고 푸틴도 쉽게 끝나지는 못한 전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 네. 질문 있으시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 네. 오랜만에 해서 어제 또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뉴스타트였습니다. 네. 미국과 맺었던 핵무기 관련 조약인데 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네. 선언을 했거든요. 네네. 이 조약이 어떤 조약이고 또 이 네.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게 뭐 이름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그 이름인데 네. 이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에 네. 그 미국과 구소련 간에 네. 했었던 그 스타트 네. 조약이 첫 번째가 되겠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핵탄두를 감축하는 이게 아마 가장 그 초기에 그 있었던 핵심적인 그런 핵 감축. 그 군축이 되겠죠. 네. 이게 몇 번의 업데이트를 거치다가 사실 97년에 결렬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들어와서 새로 시작하자 뉴 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거는 1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10년의 기한이 끝나고 21년 전쟁 전이었죠. 이때 한번 업데이트가 그 됐는데 10년을 더 연장한 건 아니고 네. 5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이맘때쯤 서부터는 과연 이 조약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미 전면전으로 들어간 국가한테 뭐 핵탄두 감축 내지는 사찰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네. 이미 그 전에 미국과 그 러시아가 INF 중거리 핵전력 그 조약에서 둘 다 빠져나오면서 네. 굉장히 이 양국 간의 이런 그 핵 무기를 포함한 이 군축 협상이 이미 상당히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가 됐든지 손을 잡아야 될 한번 새로 판을 짜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뭐 감축 자체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놀라운 것이라기보다는 네. 푸틴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것을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죠. 이건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프랑스도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좀 새로운 선전전의 그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의도했던 수명은 일단 여기까지 가지 않았었을까. 원래는 싶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근데 러시아가 참여 중단하겠다고 하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는 없나요? 영향은 안 미칠까요? 뭐 결국 미국과 러시아 간의 조약이니까요. 뭐 그게 우리한테 뭐 직접적으로 와닿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북핵 협상을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이런 그 핵 뭐 아직도 공식적으로 이
군축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비핵화 내지는 군축 논의가 이렇게 붕괴돼 가고 있다라는 상황이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다루는 비핵화 협상 같은 것을 끌어나가는데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회보다는 도전 요인이 네. 분명히 좀 많아지는 좀 더 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비핵화 논의를 끌어가야 예. 될 그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 이상으로 그 먼저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네. 키이우 방문인데 네. 원래는 폴란드 일정을 간다고 해놓고 이제 일정 끝도 아니고 맨 앞에다가 네. 끼워 넣어서 네네. 깜짝 방문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굉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이거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지와 응원이겠죠. 미국 대통령이 왔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예. 왔다라는 네.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화면으로도 되겠죠. 굉장히 뭐 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예. 그거를 처음서부터 우크라이나 간다라고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이 안보 그 안전 그렇죠. 문제나 네. 아니면 정치적인 파장 같은 뭐 것도 기차 타고 고려해서 10시간 갔다 그러대요 보니까. 네, 이번에 비행기 안 상당히 타고. 예.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네. 요소가 있었는데 그 역시도 충분히 고려를 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싶고 예. 뭐 이 동선의 노출을 뭐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공개하고 이게 좋은 얘기면은 언제나 크게 먼저 떠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밀리에. 지금은 네. 전쟁 중입니다. 네, 네. 전쟁 중이고 미국은 직접적인 참전국은 아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렇죠. 지지국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네. 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유 교수님이 저기 대학생들한테 강의하시는 것처럼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저희가 조금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지고. 네. 근데 지금 여기 댓글들 보니까요. 네. 뭐 장기전으로 갈 때는 중재자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천이라는 분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유엔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뭐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아쉬운 부분이죠. 네. 유엔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많이 못 해주고 있어요. 과연 누가 지금 나가서 중재를 해줄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가령 뭐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에 좀 나섰던 부분도 있는데 네. 네. 생각 그만큼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예. 과거에 콜 누구죠? 독일 총리 메르켈이 있었으면은 뭐 좀 메르켈 좋았을 총리가 것 있었으면 같다라는 아마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충분히 푸틴하고는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좋지 않았었을까 네. 싶었는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지금 와서 되살릴 수는 없는데 중국이 중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푸틴에 대한 이 반감이 큰 것처럼 시진핑에 대한 그 반감도 큽니다. 유럽 네.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그 공정한 중재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중국 얘기.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뭐 중재안을 내겠다고는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중재를 하려고 하는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뭐 중국이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결국 뭐 우리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니까 네. 뭐 중립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중국을 그렇게 중립적인 그 어니스트 브로커로 볼 수는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그 이면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이라는 그 부분보다도 중국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네. 이 행동과 전략적 판단이 더 들어갈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기대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거의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소식이 너무 얘기를 하다 예.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야, 이 소식은요. 저희 8시 뉴스에서도 네. 계속 이어집니다. 8시 뉴스에서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8시 뉴스 큐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큐시트 오픈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늪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맥이 닿는 거죠. 여자 1명이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고 10년째 꼴찌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SBS 기자들이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소아 의료 체계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형 병원에 소아 응급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또 현재 8곳에 설치된 소아 전문 응급센터를 4곳 더 늘립니다. 지방의 소아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포석입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까지 짚어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이슈 오프너에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은 아파트 예비 입주민 카페 얘기입니다. 예비 입주민 카페 개설자를 알고 보니까 입주민이 아닌 입주 박람회 전문 업체였다는 제보가 SBS 보도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공동 구매도 가격이 결코 싸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규제 방법은 딱히 없고 카페는 계속 생기고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8시 뉴스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슈 오프너 두 번째 정치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건폭을 근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건설 노조를 뭐 조직 폭력배에 빗댄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건설 폭력을 줄인 말이다 이런 설명이 오늘 나왔고요. 네. 어떤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노동계는 정말 노조와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런 반응인데 도대체 건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폭력적인 현상이 빚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은 대표적인 게 공사 방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 간에 좀 의견이 안 맞고 했을 때 이제 노조라든지 이쪽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이를테면은 뭐 동전을 길바닥에 많이 뿌려가지고 네. 그걸 치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줍는 과정에서 이제 길이 막혀서 공사가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현장에 양대노총 조합원들끼리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채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혹은 집단 폭행으로도 번지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는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근절하겠다라고 건폭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일 그렇죠. 테고 근데 양대노총에서는 이제 몇 가지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중간 착취라든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워낙 만연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같이 벌어지는 건데 노조에만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국토부가 본 그 실태 중에서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의 원래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도대체 원래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웃돈인데요. 웃돈. 그러니까 타워 클레인 그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할 텐데 거기다가 네. 더해가지고 웃돈을 준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부조리의 대표적인 현상처럼 돼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월급 이외에 주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원래비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냐면 네. 보통 이 건설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크레인을 보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빌리는데 네. 빌릴 때 좀 이 관성들이 붙어서 이제 싸게 임대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크레인 수 설치를 줄이려고 하고 또 이왕에 크레인 만들어 놓은 거에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공기도 단축시키고 심지어는 다른 기기로 할 수 있는 자재 운반 이런 것도 크레인에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자본이나 사측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는 네. 이런 게 있었고 노조 측에서는 그럼 돈을 더 줘. 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원래비라는 관행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원래비 어쨌든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그래서 불법이다, 관행이다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 이 정부 기조하고 좀 다른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건설사가 타워 크레인 근로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줬던 원래비에 대해서 2심에서는 1심하고 달리 임금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뭐 대가를 처음부터 딱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줘놓고 일을 더 많이 시키려다 보니까 원래비가 또 반대급부로 붙어버린 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월급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번 2심 판결입니다. 예를 네. 들면은 광주 전남 철근 콘크리트 협회가 있는데 네. 여기에 사업자들끼리도 원래비를 공통적으로 가격을 매겨놨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월급이 되어버렸다 그러네요. 관행처럼.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 때문에 심지어 노사 합의에도 다 들어가 있고 네. 강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게 일종의 급여로 인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문제 풀기가 쉽지 않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일단 원래비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노조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원래비는 우리도 부조리하다는 걸 안다. 네. 근데 사업자들이라든지 사용자들이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을 써서 여기까지 왔고 네. 그렇다면 노사정 3자가 다 같이 논의해서 구조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네. 원래비만 없애게 되면 그냥 노동자가 받게 되는 그 목만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설 현장 문제 관련해서 저 또 하나 봐야 될 그 노동 이슈가 지금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노란봉투법이잖아요. 이 부분도 여야가 지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야당은 법사위 패스하고 본회의 직행한다는 거고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 노조들과도 싸움을 불사를 하고 있고 또 양대 노총에 대한 회계 장부에 대한 조사 이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현행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네. 노란봉투법은 어느 정도 노동과 관련된 질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더더욱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많이 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또 하겠죠. 다른 사업일지라도. 네. 네. 근데 그걸까지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거 막아야 되겠다. 네. 예, 거의 1순위로 막아야 되겠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네. 여권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든 막겠다. 네. 또 이것도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아마 현 정부 임기 내내 노동 문제, 네. 노사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최우선 순위의 갈등 그렇죠. 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전망을 해봅니다. 네, 노동개혁에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그렇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로 갔고 민주당이 의총을 열었잖아요. 당론 채택은 아니고 자유투표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의견들이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쪽으로 네. 의원들이 총의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럼 사실상 당론이라는 것 같은데. 네, 당론으로 네. 강제 당론으로 확정 짓진 않았지만 네.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도 다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당론을 하지도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민주당 169석에서 몇 표쯤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전부가 아니라 무소속인데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한 6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 있고. 또 네. 있고 하기 때문에 네. 169석이지만 반대표가 170표가 넘을 수도 있다. 아. 오히려 민주당 의석보다 더 나올 수도 아, 있고 네. 민주당의 비주류 의원들도 이걸 뭐 표결해서 찬성하지는 못하겠다 네. 이런 심경들을 좀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냥 농담으로 제가 172표 그건 왜요? 반대가 나올 것 같다. 왜요? 이재명 대표의 키가 172cm입니다. 그런가요? 170인가요? 알았네요, 이거 오늘.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어떻게 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냥 예, 농담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는 대선 패배의 업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게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 뭐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친구, 후원자, 이웃, 뭐 이재명과 관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고통이 크다 이러면서 의원들한테 더 크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275회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전무후무한 검찰사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이런 말도 좀 어떻게 의원들한테 호소가 될까요? 의원들한테는 호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탄압에 대해서는 야당이 일치 단결해야 된다. 네. 뭐 설령 나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네. 그것은 뭐 다른 예. 기회로 분출이 될 일이지 이 일에서는 일치 단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서 회의도 열었고 맞아요. 상임고문단 회의 상임고문들도 대부분이 네. 이제 뭉쳐야 된다 이런 그렇죠.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의원들한테는 그리고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메시지다. 근데 네.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네. 조금 몇 발짝 떨어져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혐의가 좀 자세하게 다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다. 그냥 맞아요. 맥락적으로만 맞아요. 그냥 탄압이다라고만 예. 하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는 무당층이라든지 요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은 진짜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진 것 같은 게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네.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도 조만간 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거기에 발언의 이 수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 발언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패러디한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할 때 그때 언론한테 인터뷰 제의를 받고 잠깐 지나가면서 한 말이 검사가 수사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재명 네. 대표는 그거를 패러디해서 지금 네. 당신이 깡패짓 하는 네. 거다 네. 이렇게 맞받은 거고. 근데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네요. 어감이 주는 어감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나올 말을 다 나온 거 아닌가 깡패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높아질 수위는 없다. 네,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건가요? 아마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 더더욱 본격화되면 네. 글쎄요 민주당 투쟁 수위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네, 일부 의원들이 지금 퇴진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네. 예, 조금 더 번질 가능성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이제 변수라면 변수라고 생각되는 게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대표와 첫 만남에 대해서 뭐 알라딘 램프의 지니 요정처럼 이렇게 쓱 뭐 문질렀더니 뭐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쓱 나타났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상했는데 2009년에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맡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서 네. 너무 반가웠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앞으로 지금 100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좀 이재명 대표한테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는 알 수가 알수 없고 없는데. 애초에는 이 유튜브가 원래 기록용으로 네.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얘기했던 걸 담아놨는데 이거를 네. 풀기로 했다라고 네. 했고 어제 공개된 게 15분짜리였어요. 아, 그러면 총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15분짜리로 100회 하면 근데 과연 그래도 100회까지 갈지는 또 알 수 없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유동규 씨가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것 이상 그걸 초과하는 충격적인 어떤 특종감이 나올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연재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오늘 뭐 댓글이요. 이게 싸움하는 얘기가 나와서 계속 그런가 막 댓글창에서도 막 네. 서로 주고받고 너무 많이 하시는데 자, 썸머라는 분이요. 네. 따뜻한 얘기를 남겨주셔서 뉴스 오프너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어요. 오늘 다시 보기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실시간 보는데요. 아까 15살이라는 말에 방송 시작부터 웃었는데 또 한 번 빵 터졌습니다. 뉴스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질 때가 많은데 이런 유쾌함 좋아요. 격하게 응원합니다. 좋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팬 한 명 추가입니다. 팬 한 명 획득했네. 네, 이거 나는 솔로 유행어 아시나요? 네. 그런 거예요. 네, 팬 한 명 획득했네. 네. 네. 보겠습니다. 나는 솔로. 자, 이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어제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한 공개 일정에 함께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해서 두 사람 연대설이 잠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뭐, 얘기가 왜 나왔을까 또 궁금한데 그 전까지 우리는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계고, 네. 그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맥락에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게 저도 조금 아리송한 것이 다른 후보는 다 빼고 네. 뭐 다 같이 가자 이런 네.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딱 찍어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네. 이러면은 뭔가 동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같은 편으로 보여도 상관없겠어? 해볼 수 있겠어? 네, 대놓고 나와 손잡을 수 있겠어? 네. 라는 것을 한번 던져본 것 같고 예.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뭐 편한 의미에서의 동행이라면 괜찮은데 근데 자꾸 연대설로 번지니까 네,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네. 끊었어요. 그것은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비윤 후보처럼 비춰져 버리면 그러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이제 진짜 전당대회에서 누구랑 누구가 후보가 되고 누가 결선에 올라갈지 이것도 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8시 뉴스에서도 아마 이 소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슈 오프너 저희는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분 더 남았어요? 1분 더 남았구나. 그러면은 또 질문 하나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천연대가 없다고 또 그랬잖아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예. 어제 천 후보의 그 네. 제안에 답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천하람 후보가 좀 삐졌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없다 이렇게 속으로 했으니까. 아마 예. 저쪽이랑 엮이면 큰일 납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슈가 있을 때 뭐 한두 번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연대를 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네. 과한 해석을 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추리를 해봅니다. 네, 안천 연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소식 실제로 연대로 갈 수 있을지 더 어떻게 될지 8시 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선에 누가 올라갈지 궁금하네요. 네. 지켜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오프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뉴스 오프너도 여기서 마치고요. 8시 뉴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